지난주에 그 휴강했었죠. 오늘부터 3, 4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 4월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 2월 과정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내용 알파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시험 나올 내용의 약 80%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의 밑줄을 잘 하시라 했죠. 제가 책을 읽으면 무조건 밑줄 합니다. 그 표시를 다 하세요. 여기만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만 계속 반복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항상 몇 번 이상 합니까? 꼭 3번 이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되면 2차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공법을 공부하면 집에 가셔서 공법 복습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럼 공법 복습하면 1차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오늘 공시법 공부했다면 집에 가서 공시법을 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 그날 복습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5월 때는 1차를 할 시간이 없어요. 4월까지 1차를 딱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1차를 좀 어느 정도 끝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5월달에 분명히 2차 포기합니다. 근데 2차를 포기하면 다행이에요. 포기할까 말까 10월까지 갑니다.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 시험이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를 안 하시려면 4월까지 1차에 올인하는 겁니다. 2차는 그냥 수업만 들으세요. 2차는 5월달에 이때 정확히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차를 꼭 반복하셔가지고 1차를 좀 어느 정도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 1, 2월 강의를 듣고 오세요. 이걸 예습으로 듣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와서 수업 들으시잖아요. 그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 2월 걸 안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똑같이 반복하니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1, 2월에 했던 것들은 밑줄을 자세히 안 그려드려요. 그래서 한번 들으신 게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에 당장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책은 제일 처음부터 보시면 한 6장 넘겨보세요. 책은 6장 넘기면 차례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부터 6장 넘겨보세요. 6장이에요. 6장 아닌가? 차례 나오죠, 이렇게. 차례 나옵니까? 거기 봐보세요. 그러니까 1, 2월 한 것처럼 자세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민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먼저 제1편 민법 총칙이 있고 제2편 물권법이 있습니다. 참 제3편 채권법이 있고 채권이 다시 채권 총칙과 계약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4편 친족편이 있고 제5편 상속편이 있습니다. 이런 민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물권, 채권이 돈, 재산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재산법이라 부르고 다음 친정 상속법 이 두 가지를 가족법이라 합니다.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하는 목표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 중개가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부동산 중개가 필요 없어요. 세 가지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 약 절반가량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일 큰 1번에서 민법 총칙 써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큰 2번 물권법 써 있죠. 넘기시면 다음 넘기면 3장에서 계약법 써 있죠. 그리고 제4편이 이제 민법이 끝나고 민사특별법 그래서 5가지 법을 또 공부합니다. 총 6가지 법을 합니다. 근데 민사특별법은 6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에는 민법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민법 총칙이란 물권 채권의 공통사항을 모아뒀어요. 얘가 재산법이잖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 항상 이 말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총칙 문제가 나왔는데 공법행위 찍으면 틀려요. 소송행위 찍으면 틀립니다. 가족부상행위 찍으면 틀려요.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 찍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 물권을 공부할 때는 흔히 우리가 법대로 해 그러죠. 법대로 해. 그럼 법대로 해를 약간 유식하게 물권 법정주의랍니다. 물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법대로 해야 돼요. 당사자 약정을 무시합니다. 약정을 무시하니까 물권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좀 이따 할 겁니다. 약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약정을 무시하니까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채권 시간에 이제 계약을 공부하죠.
그럼 계약은 보통 두 명이 하잖아요. 그럼 너희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너희들 네 멋대로 해 하면 돼요. 이걸 유식하게 계약 자유라고 그러죠. 계약 자유. 그러니까 계약은 둘이 체결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대부분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약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둘이 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고 법조는 특별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민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 이런 걸 주로 공부합니다. 우리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원인입니다. 먼저 법률 행위가 있고 또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이제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이 권리 변동을 공부합니다. 근데 권리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저기 써 있죠. 저기 물권과 채권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권 변동과 채권 변동 이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그랬을 때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이 두 개가 원인이죠. 이 원인 두 가지를 법률 요건이랍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책에 나오니까 이 원인 두 가지를 법률 요건이라 불러요. 그럼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이 결과가 발생하죠. 이 결과를 이제 법률 효과랍니다. 어려운 말로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책에 나오니까 용어를 알아둡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단어와 이 두 가지 단어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죠. 이 구별은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 법률행위란 당사자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나 의도대로 권리가 변할 때 그걸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하면 그게 법률행위입니다. 반면 법률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는 거죠.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변할 때 그것들을 다 법률규정이랍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겠죠? 알려야 되니까 의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겠죠?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법률규정은 의사와 상관없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필요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연습해 볼게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죠. 이 X 부동산을 을과 3억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3억의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이건 법률 행위죠. 갑은 을에게 팔 의사가 있고 을도 살 의사가 있죠. 누가 시킨 거 아니죠? 갑과 을이 원해서 했죠. 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 을에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란 돈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럴 때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 그러죠. 그럼 임대차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이것도 법률 행위죠. 갑도 을에게 빌려줄 의사가 있죠. 을도 빌릴 의사가 있죠.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법률 행위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을 을에게 전세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은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이 법률 행위죠. 갑도 을에게 똑같잖아요. 이거 빌려주는 거. 갑도 을에게 빌릴 의사가 있고 을도 빌릴 의사가 있죠.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법률 행위입니다. 이번엔 이 부동산을 을에게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은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네, 틀리니까 말 안 하죠. 법률 행위죠. 갑도 을에게 저당 설정을 의사가 있고 을도 여기에 설정을 의사가 있죠. 둘이 원해서 했죠. 누가 시킨 거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이번에 갑이 을에게 공짜로 줘요. 을에게 증여한다. 그럼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죠. 갑이 원해서 주는 거죠. 그 다음 갑이 그래요. 갑이 아버지인데 나 죽으면 이 부동산 장남 을 너 가져. 죽으면 장남 을 가져 그랬죠. 그걸 유언으로 증여한다 그래요. 뭐 유언 똑같습니다. 유언 똑같아요. 유언 중에 유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 중에 나 죽으면 자식들끼리 사이좋게 지내. 그런 거 유언이에요. 그런 말은 자식들이 듣기 싫죠. 나 죽으면 뭐 가져 이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유언 중에 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뭔가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이 을에게 넘어오죠. 그럼 이건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죠. 아버지가 을 주라 그랬잖아요. 의사에 따라가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지금 여기는 다 법률 행위예요.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부동산 누구 주라고 말한 적 없어요. 누구 주라고 말한 적 없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럼 이건 누구 주란 적 없죠? 그럼 이거 국가가 뺏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에게 상속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자식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럼 상속은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그럼 법률 규정이죠. 아버지가 을 주란 적 없죠. 근데 왜 을에게 오죠?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상속법에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직계비속 자식 1순위예요. 그 상속법 규정에 따라 넘어오죠.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살아생전에 주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 주는 거죠. 이건 다 의사에 따라 가죠. 근데 이건 법률 규정에 따라 오는 거죠. 이번에 가벽이 X가 있는데 이게 경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을이 경매받았다. 그럼 경락인 또는 매수인 그러죠. 그럼 이건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죠. 설마 갑이 내게 경매납을 원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럼 경매 나오면 내 건 너가 경매받으라고 둘이 정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을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로 뺏어온 거죠. 가부사 무시하고 강제로 뺏어온 겁니다. 법률 규정이에요.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국가 공공 목적에 필요합니다. 국가는 제일 처음에 팔라 그럽니다. 그럼 갑이 팔 수 있죠. 팔면 매매가 성립되죠. 이건 법률 행위죠. 근데 싸게 살라 그러잖아요. 갑이 안 판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강제로 수용하는 거죠. 수용을 공용징수라 그러죠. 그럼 이건 이제 법률 규정이죠. 가부사 무시하고 뺏어갔죠.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다음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공유. 공동 소유는 지분이 있죠. 갑지분 2분의 1, 을지분의 1 똑같은데 이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그럼 분할은 협의 분할, 협의가 합의죠. 합의 분할의 원칙입니다. 갑과 을이 이렇게 쪼개기로 합의했대요. 그럼 이건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이건 법률 행위죠. 둘이 원해서 이렇게 쪼갰잖아요. 둘이 원해서.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옵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상 분할해줘요. 협의가 안 되면 판사가 재판상 분할해줍니다. 판사가 그래서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세요. 왼쪽을 을이 갖고 오른쪽을 갑이 가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이건 법률 규정이죠. 지금 분할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당사자가 갑과 을인데 갑과 을 의사 무시하고 제3자 판사가 쪼갰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죠. 이건 법률 규정이에요. 이런 걸 계속 형성 판결을 했습니다. 형성 판결이란 판결로서 법률 관계를 형성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시험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은 법에 써 있어서 법률 규정이 아니에요. 이거 다 법에 써 있습니다. 다 법에 써 있어요. 법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원했으면 법률 행위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의사와 무관하면 법률 규정이 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물권과 채권을 공부하죠.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사주에 합니다. 여기 한 것은. 자, 이제 물권이란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럼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동산은 흔히 사회에서 움직이는 재산 그러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러죠. 근데 법적으로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을 동산이랍니다. 이렇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이 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물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를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채권이란 물건이 아니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채권을 한문으로 이렇게 썼죠. 이게 책임질 책자인데 책임질 책자. 여기에 사람 인자를 쓰면 이게 채가 됩니다. 채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관계 맺은 그 사람, 관계 맺은 당사자, 그 사람에게만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만 주장